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다른 법안들도 모두 폐기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가 야당 주도로 열렸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 증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불출석 증인 22명을 모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수 진작을 위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윤 대통령 체포 2차 시도가 임박하면서 전국에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 돌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에 여야의 탄핵 전국 대응 전략은 어디로 향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부로부터 제의가 요구된 8개 법안이 재표결에 붙여졌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로 헌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1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경우 위헌적인 독소 조항이 있고 다른 법안들 역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결국 모두 폐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이 되자 잠시 퇴장한 뒤 중앙홀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방해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와 파면은 막을 수 없다며 내란 특검법과 함께 부결된 민생 법안 모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규탄 대회를 열어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하면서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 등 20여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물리력으로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여야 정치나 이념의 갈등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국정안정과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며 공수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경찰이 내통했다는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수사기관을 향한 여야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특히 공수처를 향해 더 이상의 무능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태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하여 내란 속의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합니다.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묻기 위한 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에선 대통령 경호처를 향한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 위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있냐며 경호처 해체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법 명령을 내려서 공직자들이 범죄자가 되게 하고 국격과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60년간 축적된 경호 역량입니까?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17일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 불참한 대통령실 참모 22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회 운영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경찰 국수본의 불법 내통 정황이 드러났다며 내통 관련자를 고발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글을 문제 삼으면서 민주당이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이상식 의원은 여의도 황제 이재명의 지시를 경찰에 하달하는 연락책입니까? 민주당이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작전을 같이 작당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관저 앞에 집결한 여당 일부 의원에 대해선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수사 절차를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방해하려는 행동은 그건 헌법 정신의 위배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 국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재부와 한국은행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정치 불확실성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정당 소식 김동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휴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교통량 분산 효과도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등 설 명절 대책도 당과 협의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엄중하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습니다.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협의체를 가동하여 민생과 경제 안정 그리고 대외 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여야는 내일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외환시장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와 경제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라며 금융 외환 당국이 정치권에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상황을 아주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 특별히 금융당국의 또 외환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와 한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원화 가치가 50원 떨어진 것 중 30원은 국내 리스크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철저한 대외 신인도 관리와 함께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실기하지 않고 적절히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지나친 환율 변동성이 기업과 국민 경제 생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환 수급 개선과 외국인 직접 투자 인센티브 확대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내외 시장 참가자들에게 한국 외환이 튼실하고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적극 알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탄핵 정국 속 국정 안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가 민생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공 기자와 함께 오늘 재의결된 특검법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수처의 수사 능력 한계를 우려해서인지 특검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재의결에서 특검은 결국 통과가 되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의결 정족수는 200명이었고요. 결국 관건은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였는데요.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었기 때문에 또 이 특검의 추천권 지점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적해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이탈표를 더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원래 이 내란 특검이 처음 거론될 때만 해도요.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빠른 수사를 하겠다면서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특검이 가동되기 전에 이 윤 대통령의 체포나 기소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었는데 이 공수처가 신병 확보에 실패를 하면서 이 민주당에서 이 내란 특검법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공수처의 경우는 이 내란 수사권이 없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검이 가동되면 이런 논란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황정화 민주당 대변인은 이 민주당이 이 특검 수사 범위를 외환 유치죄까지 확대해서 재발의할 것이라며 설 연휴 전에 의결이 목표라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1명, 이 비교섭단체가 1명씩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수정해서 제3자 추천 특검 수정안을 제시하면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요. 거꾸로 여당에서 먼저 제3자 추천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비상계엄을 놓고 선을 긋지 못하는 흐름인데 국정수사 특유에도 회의적인 분위기고 방금 전 나온 속보에 따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또 권유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배경을 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지지율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쿠키뉴스가 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37.0%포인트 그리고 국민의힘이 36.3%포인트로 이 지지율이 0.7%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지만 국민의힘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데요. 특히 비상계엄 파동이 한 달여가 지나면서 여론이 아주 부정적이었던 12월 초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이에 국민의힘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국정조사에서도 이런 지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명칭과 목적 등을 다시 논의하자고 여권이 주장했고 또 조사 범위를 정하는 데에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존에 합의했던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도 이 여당 국조특위 의원들이 모두 기권 혹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론조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그 시끄러웠던 여론조사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다. 자, 이런 결과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네, 논란이 된 여론조사는요. 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과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많이 지지한다와 지지한다라는 응답률은 모두 40%로 나타난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률은 60%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 ALS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일부 문항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의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3번 문항이나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4번 문항을 놓고 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게 기저에 깔렸다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응답자 중에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응답한 이가 262명으로 진보인 201명보다 61명 더 많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인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추진할지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난립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손봐야 한다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MBS 등 주요 여론조사 회사들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조사를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헌재 탄핵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의미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헌재가 최근에 브리핑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야가 아니라 국민만 보고 판단하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헌재의 출범 과정과 구성을 보면 이 법리만 놓고 따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987년 6월 항쟁에서 개헌으로 연결이 됐고 이에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이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9명의 재판관을 두되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 각각 3건이 3명씩 뽑는 방식으로 헌재를 구성하기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헌재의 정치 관련된 판단을 맡기는 일이 늘면서 헌재의 정치적 중요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더더욱 항상 민심이 중요합니다. 법 자체에 대해 평가를 하기 때문이지만 거꾸로 헌재 이 국민들 다수가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가지고 있냐 이 자체가 헌재가 내리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 헌재 관계자는 제게 이 국민의 51%가 원하면 인용하고 국민의 49%가 원하는데 그치면 기각한다. 헌재는 국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기관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도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만 더 높았어도 탄핵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중에 후일평처럼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치권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라고 나온 것을 야당은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고 되레 국민의힘에서는 고발 협박으로 여론조사를 길들이려는 간악한 시도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모든 상황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여론이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지난 21대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련 입법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불공정한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중복 규제와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에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22대 국회에서도 본격화되면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토론회를 열고 법안의 법적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20대 국회 때부터 발의되었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에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 법안들이 콘텐츠 제작자 또 유통업자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또 그 법안이 목적대로 잘 예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배성희 국회 입법조사관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좋지만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복 규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정안의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다른 현행 법률이나 또 이제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조항과 거의 유사하여서 부처 간의 소관 문제뿐만 아니라 이중 규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법유경 변호사는 기존에 규제되지 않던 영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폭넓게 제재가 가능해진다며 저작권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측면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금지 행위를 먼저 13조에서 규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그 제재 수단을 규정을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손상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웹툰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지 행위 규정의 명확성과 규율 범죄의 구체성을 제고하고 창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10개 유형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는 문화산업진흥부처로서의 문체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모든 경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담당 특사를 지명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북한도 무력 도발이 아닌 외교력을 바탕으로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을 향해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경찰관 폭행, 차로 점거 등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가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한치의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권한대행 업무로 바쁘단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질의할 내용이 많다며 최 대행은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고 내일 현안 질의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하고 대한민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있고 남은 문제들도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와 내년 한국과 중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연이어 개최되는 만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월 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설 연휴 임시 공휴일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죠.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완화시키기 위해 당정이 나섰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3주 앞둔 상황에서 설 연휴와 맞닿아 있는 2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한 건데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 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인데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25일부터 30일까지 최대 6일 동안 연휴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30일을 하루를 개인 연차를 활용한다면 최장 9일 연휴도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당정은 임시 공휴일 지정이 내수 경기 진작 효과와 함께 설 연휴 기간 동안의 교통량 분산 효과 그리고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민주당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경제가 또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인데 어쨌든 우리도 국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고 오늘부터 설 연휴 기간에 기차표 예매도 시작됐다고 하죠. 최대 9일까지 연휴가 가능해진 이번 설 명절이 내수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뵙는 건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 대통령 체포 2차 시도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찰과 경호처가 대치하는 초유의 상황을 지켜보는 이제 국민들 마음은 참 참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수처는 마지막이라는 각오, 그리고 경호처는 대통령 안전에 신명을 바치겠다, 이런 처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에서 기소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생각들, 또 어떤 예상들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홍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지난번 1차 영장 시도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경호처가 완강히 저항을 했고, 또 공수처는 굉장히 미숙한 현장 대응을 하면서 법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한 매우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저는 이 2차 영장이 지금 재발급됐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영장을 갖고 논란하지 않게, 핵심은 대통령에 대한 빠른 수사이기 때문에 네. 체포영장을 통해서 수사를 하거나, 만약에 저는 대통령이 진짜 그런 체포돼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날짜를 정해서 자진 출두해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대통령 스스로 세 차례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일체 내란죄 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국가적 혼란, 그다음에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직접 자진 출두의 형식이든 현재 상황을 이제 풀어가려는 그런 이제 의도를 이제 강하게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현실은 대통령이 직접 이제 바깥에 나와서 좀 현재 상황을 경호처에 좀 지휘하는 듯한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자진 출두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아 보이는 상황인데, 만약에 체포가 시도가 된다면 좀 언제쯤 될까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가급적 아마 주말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한남동 주변에 사람도 많고, 네. 또 혼잡한 속에서 자칫 시민들이 어떤 다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집행을 한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네. 특히 저는 이제 내일쯤 해야, 혹시라도 빠른 시일 내 집행이 안 돼서 24시간 이상 늘어진다고 가정을 할 때 내일부터 해야 금요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결국은 디데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내일이나 모레 주말을 피하는 그런 날이 이제 디데이가 될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거나 현 상황을 직접 이제 좀 타개하려는 그런 의지가 현재로서는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거는 수사권 논란, 네. 그다음에 통상 수사나 재판 기일 잡을 때 피의자나 피고 측하고 이제 사전에 협의하고 네. 하는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소환장 보내고 연달아 소환장 보내더니 바로 체포영장 청구하고, 그 청구 주체도 여전히 이제 수사권 논란 때문에 이제 불법 청구다, 그런 논란이 있고, 또 발부된 것도 당연히 그는 불법이고, 거기다 또 형사소송법 적용 배제까지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응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부터 만약에 이 논란이 없도록 경찰이 수사를 맡고, 또 조사 방법도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과거에도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도,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평화적으로 이제 수사나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거기에는 좀 민주당의 책임도 좀 크다고 봅니다. 계엄 끝나자마자 계엄 그 다음부터 바로 이게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국회 상임위 열어가지고 수사기관 책임자들 불러가지고 빨리 체포하라고 이렇게 닥달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는 일부에서 장갑차를 동원한다, 헬기를
띄운다, 뭐 대테러 부대, 네. 무장 대테러 부대를 투입해가지고 경찰 특공대요? 예, 뭐 저기 유혈 사태도 불사하고 뭐 국회에서도 벌써 뭐 총격을 불사하고 그냥 해라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건 그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주체인 그런 체포 작전의 주체인 경찰이 그건 곤란하다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우리 그거는 큰일 난다 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마치 가능할 듯이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게 굉장히 좀 위태로운 위험한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경호처의 특성상 그 특수 이제 대테러 부대 내려온다고 해서 또 그냥 무장 해제하고 손 들고 대통령 해주고 이러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비극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또 자꾸 그런 그 아이디어를 주고 경찰 출신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이디어 주는 것도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자제가 돼야 되고 경찰 측도 정말 본인들이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책임져야 되지만 평생을 두고도 책임 못 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발상은 아예 접어라. 접고 하다 안 되면 또 다른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대통령이 조사하는 게 목적이지 체포해가지고 뭐 끌고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그걸 갖다가 꼭 그냥 창피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조사를 확보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빨리 협의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 의원님 생각은 체포 시도는 좋지 못한 방법이고 시도는 할 수는 있지만 네. 지난번에 그 정도로 가지고 안 됐으니까 거기다가 더 이제 강화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장갑차를 동원하고 헬기를 띄우고 대테러 부대가 거기 관제에 뛰어들고 거기다 무장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저항하면은 그냥 폭력 또는 발포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작전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건 그거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까지 평생 책임 못 질 그런 비극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건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권부터 공수처 빠지고 네. 경찰에 넘기고 경찰이 대통령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조사할 것인지를 협의하면 되는 거죠. 수사 방식부터 거기에는 제가 대통령실도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수사 기관과 방식부터 재조정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거는 한동훈 법무장관 당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수사조사기관을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법치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본인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원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영장이고 이미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기각 처리를 했어요. 물론 다시 또 준항고를 하고 그러지만 그런 형태로 지금 자기들이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경호처를 개인 사병처럼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을 방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경호처 직원들한테 분명히 경고하는데요. 당신들을 고용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법에 따라서 법을 위반하면 본인들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나 법적 처분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경호처 직원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8개 법안의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핵심은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었는데 각기 이탈표가 2표, 4표 부족해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이탈표 숫자가 이제 이전보다 이제 늘었는데 오늘 이탈표 숫자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제 향후 여야 좀 어떻게 이제 대응 전략을 펼칠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당론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부결 당론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그대로 관철이 됐는데 제 계산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번하고 똑같이 나왔던 것 같고 내란 특검법은 이탈이 한 표 더 나와서 이제 찬성표가 한 표 더 늘은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큰 변화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요 직전에 이루어졌던 탄핵 표결에 비하면은 이탈표가 확 줄은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 또 그걸 둘러싸고 있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의 분위기
그게 최근에 발표된 그 대통령 그 직무 수행 지지율 큰 변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그 다시 만약에 그 오늘 그 상정을 했던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다시 발의를 한다고 한번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나중에 좀 이제 좀 바뀌었지만 처음식으로 그렇게 했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좀 시간이 지나면 이탈이 더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면 이탈이 더 줄어들면 줄어들지 더 늘어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방금 이제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도 제3자 특검도 한번 좀 발의 검토하고 있다고 나와서 네. 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 그 재표결 결과 부결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매우 뭐 유감스럽죠.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떻다 치더라도 뭐 국민의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사 내용도 있어서 좀 불편해서 뭐 그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고 하는 해도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발휘했으면 좋았다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다, 그 유감스럽다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민주당도 이 문제를 계속 끄는 것보단 조기에 해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차례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안팎에서 조언이 있었어요. 제3자 특검으로 가는 게 어떠냐.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정부 측에서 그 거부권 권한대행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특검 임명과 관련된 그 절차 네.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특검 임명을 제3자로 해서 대법원이나 대한변협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있었고 아까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아마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제3자 특검을 수용한 안을 아마 발의할 가능성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이번에는 좀 이 여야가 협의도 가능할 것 같고 또 그렇게 올라간다면 설사 여야가 100%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명분은 훨씬 더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국민의힘이 이제 쌍권 체제로 이제 개편한 이후에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네. 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듯이 탄핵 표결보다 더 이탈표가 줄었던 이번 이제 부결 이 표결에 대해 좀 더 의미를 이제 부여하신다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그 여당이 좀 분화하고 있다. 좀 여러 스펙트럼으로 맹윤부터 찐윤, 친윤, 반윤, 비윤 그리고 뭐 하여튼 6개 정도로 이렇게 분화하고 있다. 이런 그 외부 시선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그거는 뭐 그냥 흥미삼아 그렇게 가십 언론 보도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는 친윤 또는 비윤 또는 친윤 또는 비윤 반윤 뭐 이런 정도 구분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친윤이 좀 줄어들고 친한이 결국 비윤 반윤으로 분류가 되니까 네. 좀 늘어났다가 이번 그 계엄 사태 이후에 한 대표가 퇴장하고부터 다시 또 이제 친윤으로 복귀하는 그런 의원들이 좀 늘어난 것 아닌가. 거기다가 최근에 뭐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올라간다든지 네.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또 이렇게 여론 흐름이 좀 변화가 있어 보이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현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결집시키기가 좀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 계엄 사태를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끌고 가고 나중에 만약에 혹시 이제 대선이 있게 되면 대선까지 또 치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계엄 사태가 수사든 재판이든 탄핵이든 그 여론몰이 형태로 안 가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그 분위기에서 법리적으로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처리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이 사태가 오게 되게 된 데 대한 우리 자기 성찰, 우리 스스로의 자기 성찰, 저는 우리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네.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이런 사태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에 대한 우리 자기 반성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민심을 어떻게 얻어가야 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뭐 조기 대선이 되든 다음 지방선거를 하든 우리 당이 저 계엄 사태를 좀 타산지석이랄까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목격담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이제 정치권으로 그 시동을 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 체제 때보다는 국민의힘이 현재 이제 쌍권 체제에서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좀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탄핵 이후 초반보다는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고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이런 현상이. 네. 그러니까 일부 보수 결집 현상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효과를 거둔 거는 탄핵과 내란이란 이런 그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일정하게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쟁화되고 이게 그 여야 간의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니까 각 당의 지지층들이 조금씩 결집되고 있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돌아섰던 사람들이 또 일부 결집한 건 맞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럼 국민의힘이 그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고스란히 회복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 이 강경한 그 지지층 속에 갇혀버리면 과거 저는 뭐 하나의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계속 선거를 질 때 대표적인 게 황교안 체제가 한번 있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소위 그 아스팔트 우파, 뭐 태극기 부대 이런 쪽에만 집착하면서 도리어 그 당의 뭔가 변화나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밀려나가고 쫓겨나가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뭔가 도려낼 걸 도려내고 수술할 걸 수술해야 하면서 국민적 신뢰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국민의힘이 더 그 어려운 국면으로 장기 이런 거죠. 우리가 경제할 때 위기가 왔을 때 구조개혁을 해서 위기를 짧게 할 거냐,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계속 그거를 이 경제를 그냥 방치하면서 장기 침체 국면을 할 거냐.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인데 거꾸로 그 국민의힘이 더 장기 침체 국면을 갈 위기를 어떤 이 국면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네. 조 의원님께는 뭐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 의원이 40여 명이 관저로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런 분위기,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당 지지율도 거의 뭐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 것이 영향을 주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경험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뭐 적폐 세력하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갔는데 그게 분위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가지고 대선도 그냥 그렇게 치러버리고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정권 바뀌고 그런 경험들이 요 대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라는 데 대해서 좀 처음 경험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그때 탄핵몰이를 했다면 지금 이제 내란몰이를 해가지고 민주당 주도로 이렇게 분위기를 끌고 가고 거기에 수사기관이고 뭐 법원이고 다 휩쓸려 가서 제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만큼 처벌받는 거는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에서 일방적인 수사나 이렇게 재판 또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또 면피하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균형 있게 그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 그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안 가고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 관저에 간 그 40여 명 가운데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 맨 앞에 있는 분들이 또 김기현, 나경원 이런 분들은 또 결이 다르거든요. 두 분 다 대통령한테 섭섭한 그 경험이 있는 분들, 자기 정치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 고비에서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앙금했었던 분들이 그 앞에 나와서 하는 거는 또 다른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같이 조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그 학습 효과로 현 정국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이제 국민의힘의 의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시간 관계상 홍익표 의원님께 좀 짧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27일이 설 연휴로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됐고 현재 경제 안정이 가장 시급한 이제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정 협의체가 내일 첫 번째 실무 협의를 가지는데 어떤 분위기로 좀 어떻게 좀 흘러가야 될까요? 글쎄요,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고요. 특히 1월 달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대평가, 국가 신인도 평가가 주요 그 해외 평가 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경제 정책에서의 어떤 지속성, 일관성, 그리고 안정성, 그다음에 한국의 금융시장이 어떤 정치적 상황과 분리돼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같이 지금 그러니까 탄핵 국면은 탄핵 국면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내란죄 문제는 법원에서 다루는데 국회에서는 싸움도 하지만 이런 그 경제정책과 관련돼서는 함께 지혜를 모은다는 모습을 민생협의체에서 작지만 한두 개라도 좀 합의를 해내면 저는 굉장히 외부적으로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외전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